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국제 바칼로레아, 그러니까 IB 교육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뭐 또 다른 교육 과정이다 이런 걸 넘어서 더 나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좀 거창한 목표를 가진 비영리 재단 IBO의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보니까 현재 162개국 5,800개 학교에서 19만 5천 명 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IB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게 우리 한국 교육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IB 학습 자산이었어요. 아, 네, 10가지 자질이죠. 네, 이게 단순히 지식 습득 이런 게 아니라 뭐 탐구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또 소통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잡힌 인간으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더라고요. 그렇죠.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네,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목표의 중심에는 국제적 마인드,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마인드드니스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적 마인드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 나라 문화를 아는 것,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차이점과 더불어 그 사람들 역시 옳을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존중까지.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상호 문화적 이해를 통해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IB의 궁극적인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에 녹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교육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IB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나요? 그 교육의 연속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아, 네. 그게 이제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이 쭉 이어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네. 유아 단계의 초등과정, 그러니까 PYP라고 부르고요. 청소년기에는 중학과정, MYP,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디플로마 프로그램, DP, 그리고 이제 직업 관련 프로그램, CP,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하, PYP, MYP, DP, CP 이렇게 쭉 이어지는군요. 네, 학생의 성장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거죠. 특히 아무래도 그 고등과정인 DP랑 CP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 입시와도 관련이 깊고요. 네, 맞습니다. DP 같은 경우는 6개 교과 그룹 학습 외에도 핵심 요소들이 아주 중요해요. 핵심 요소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식 이론, TOK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과정을 탐구하는 거예요. 와, 철학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수준의 독립연구인, 소논문, EE라고 하고요. 또 창의 활동 봉사, CAS라고 하는 활동,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있는 학문 탐구 능력이나 뭐랄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CP는 좀 다른가요? CP는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요. 최소 2개의 DP 과목을 들으면서 동시에 직업 관련 학습을 하고 또 CP만의 고유한 핵심 요소들을 결합해요. 그럼 학문적인 거랑 진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학문과 실용적인 진로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와, 듣기만 해도 학생들 역량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연구 능력, 또 글로벌 관점 같은 이런 장점들이 확실히 보이네요. 네, 그런 점들이 IB의 강점이죠. 대학 준비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런 교육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던가 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게 학습량이나 깊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꽤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요. 공부량이 많군요. 네, 그냥 숙제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해야 하니까 시간 관리나 학습 전략이 좀 부족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어려움은요? 또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문제, 그리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아무래도 모든 학교가 이걸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워낙 폭넓은 학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심화 학습에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약간의 경직성이랄까요? 아, 장단점이 확실하군요. 이런 어려움들이 한국 상황에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야죠. 지금 국내에 아이비 월드스쿨이 58개 정도 있다고 하던데 주로 국제학교에 많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아직 공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주요 대학들이 DP 점수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서울대는 최소 37점, 카이스트는 33점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네, 인정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연세대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이 간극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 그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대학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수능 중심의 대입 시스템이라는 아주 큰 벽이 있는 거죠. 네, 그 벽이 높죠. 그리고 아이비의 핵심이 사실 논술형, 서술형 평가인데 이게 기존의 객관식 위주 평가에 익숙한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평가 방식의 차이도 크겠네요. 네, 이런 점들이 아이비를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2022 개정교육과정이요. 여기서 추구하는 자기주도성,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이런 역량들이 마치 아이비 철학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유사성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교육의 어떤 큰 흐름이 결국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비의 교육 원칙들이 한국 공교육 시스템과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비용 또 기존 평가 시스템과의 조율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만만치가 않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아이비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 그리고 비판적 사고, 국제적 이해 같은 걸 중시하는 아주 깊이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매력적인 교육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학습 부담이나 비용, 또 실행상의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다는 거. 특히 한국에서는 기존 교육 시스템이나 대학 입시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 도입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이비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냐 마냐 이런 논의와는 조금 별개로요. 현재 진행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변화의 방향 속에서 아이비가 강조하는 그 핵심 가치들 있잖아요. 네, 탐구 중심 학습이나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탐구 중심 학습, 과정 중심 평가, 학생 주도성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의 교실 문화에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긍정적인 변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수 있을까?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의 치열한 고민과 또 실천 속에서 찾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